1985년 냉전기 정점에서 소련은 300만 명이 넘는 육군을 보유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기갑사단에 170개가 넘는 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육군력을 가진 소련이 브레즈네프 시기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련의 해양 패권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오직 경제력 때문에 소련의 해양 패권 도전은 실패했을까요? 소련의 실패에서 현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련의 지정학과 해군력의 제한. 소련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육군이죠. 소련은 육군이 강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대륙국가니까요. 깜짝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소련의 영토는 얼마나 클까요? 224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참고로 한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소련은 전선이 2개입니다. 나토와 대립한 서유럽 전선과 한미일 3국과 대립한 극동 전선이 있습니다. 중국과는 7200km가 넘는 국경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군이 많이 필요하죠. 소련 했을 때 항공모함을 떨리지는 않죠. 하지만 소련은 만재 배수량 4만 톤급의 키예프급 항공모함과 6만 톤의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급조하다 보니 성능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예프급 4번함은 인도에 매각되었죠. 무기 사기로 유명합니다. 쿠즈네초프급 1번 항공모함은 러시아 해군이 현재 보유한 유일한 항공모함입니다. 2번 항공모함은 건조 중 소련 멸망을 겪었죠. 현재는 짜잔, 랴오닝함이 되었죠. 소련 항모의 수준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여기서 소련 해군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전 소련은 해군을 키웠지만 전쟁에선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화신 스탈린 시기에도 해군력 강화 계획은 있었지만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물거품이 되었죠. 그러다 후르시초프 시기에 소련 해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소련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르시코프라는 인물이 1956년 해군 사령관이 되어 1985년까지 29년을 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소련 해군 전략은 그의 이론의 기초에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의 류화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르시코프는 소련 해군의 기본 방침을 해양 거부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거부 전략은 약자가 강한 적을 상대로 하는 방어 전략입니다. 여기서 소련의 약점을 먼저 살펴봅시다. 방어해야 할 넓은 영토, 북해 함대, 발틱 함대, 흑해 함대, 태평양 함대 4개의 함대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해군 전력, 미국에 의해 출구가 막힐 수 있는 해협들, 미국에 밀리는 항공모함과 함재기 전력. 이런 조건으로 볼 때 소련 해군은 대양 해군으로 나가는 것보다 미 해군의 공격을 연안에서 거부하는 전략이 답입니다. 그 결과 소련은 핵 잠수함과 미사일로 미 항공모함을 격파하는 전략에 집중한 것입니다. 싸고 현실적이죠. 현재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과 유사합니다. 소련의 해군력 증강 정책과 구조적 약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소련 해군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밀렸기 때문이죠. 이에 미국에 맞서면서도 세계 각지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련은 해군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특히 브레즈네프가 서기장이 되자 소련은 대양 해군을 키웁니다. 흑해의 오데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해상 루트인 남방 루트가 만들어진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의 힘이 태평양에서 축소되자 그 힘의 공백을 파고든 것이죠. 이때 소련은 베트남의 캄난만에 해군 기지를 보유합니다. 현재 중국이 지부티에 해군 기지를 보유한 것과 유사하죠. 그런데 소련의 태평양 함대는 구조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과 그 위 소베츠카야 가반과 캄차카 반도에 있는 군사기지들은 소련 해군이 태평양 진출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견제를 이겨내야 했죠. 해양 패권국가 미국과 해양 강국인 일본이 통제하는 좁은 수로를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련의 군사기지 대부분은 사할린 섬들과 캄차카 반도에 있습니다. 사할린이나 캄차카 반도에서 소련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쿠릴 열도의 섬들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는 미국과 일본이 통제합니다. 소련이 해군력을 증강해도 냉전기 소련 기본 전략은 해양 패권국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련은 쿠릴 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소련의 고르시코프 제독은 마한주의를 도입해서 공세적인 해군력을 구축했습니다. 쿠릴 열도에서 1000마일까지의 해양 거부 전략을 실시한 것입니다. 해양 패권국 미국의 항공모함과 잠수함에 맞서기 위해서죠. 한 가지 더, 소련 해군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핵탄도 미사일 탑재 잠수함 SSBN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항공모함을 상대할 수 없으니 미 항공모함의 접근을 막는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린다. 소련은 1980년대 태평양 함대를 강화했습니다.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 소련에선 북해 함대가 주력 함대입니다. 그런 소련이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함대를 강화한 것입니다. 1987년 기준 북해 함대와 태평양 함대를 비교해 봅시다. 북해 함대는 원자력 잠수함 117척과 항모 1척, 순양함이 9척, 구축함 18척을 보유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원자력 잠수함 70척, 항모 2척, 순양함 11척, 구축함 12척을 보유했습니다. 이것은 북해 함대의 3분의 2를 넘는 수준입니다. 소련의 해군력 증강은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 소련 전체 함정수는 657척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 181척이나 되었죠. 항공모함 총 3척으로 쿠즈네초프급 1척과 키예프급 2척을 보유했습니다. 강습 상륙함도 가지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소련은 미 해군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지만 미 해군에 도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비대칭 전략인 잠수함과 미사일이 있었죠. 유사한 전략을 현재 둥펑 미사일의 중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 1987년 소련 전체 함정은 501척까지 증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함정은 600척에서 538척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련의 양적 추격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운영술이나 함재기 성능이 미국을 따라오진 못했죠. 미국은 소련의 해군력 도전에 해군력 강화로 응전합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함정을 600척까지 늘리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우세한 항모 전단을 이용해 선제 공격 계획도 세웁니다. 미국 대응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 해군은 공세적 능력으로 소련 해군보다 우세를 유지한다. 둘째,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동맹 국가들과 협조한다. 셋째, 미국의 해군력이 소련을 상대로 하는 바다 모두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현재 미중 해군 경쟁과 너무나도 닮았죠. 양적 격차 축소에 따른 질적 우위 확보, 동맹 강조, 핵심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미국의 해군력 증강은 다목적입니다. 전쟁 억지 능력 강화, 평시 해양수로 안전 확보, 강력한 해군에 의한 전쟁 승리. 미국의 대소련 전략은 현재 대중국 전략과 동일합니다. 다만 현재와 차이가 있다면 소련의 해군력 투사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는 점이겠죠. 소련은 지정학적으로 해양이 넓게 포진해 있습니다. 소련은 서태평양, 대서양, 당시엔 지중해, 노르웨이해, 인도양을 무대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 인도양으로 나가는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해양이 제한적입니다. 중국의 접근 가능한 해양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비렐름의 독일과 더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련이 도전에 실패한 이유. 소련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경제력에서 미국과 경쟁이 안 됐습니다. 1945년 미국의 GDP는 1조 4,740억 불이었지만 소련은 3,430억 불이었습니다. 1인당 GDP는 미국이 1만 불이고 소련은 1,800불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 1990년 미국의 1인당 GDP는 2만 4천 불이었는데 소련은 3,200불 정도뿐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GDP가 5조 9,600억 불인데 소련은 7,900억 불에 불과했습니다. 1945년 4배 차이의 경제력은 1990년 7.5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 해군이 더 많은 함정을 바다에 띄울 때 국가 자체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정학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로 넓게 퍼져 있는 영토와 4개의 소련 함대는 미국 견제를 뚫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4개로 분산된 해군은 약점이기도 했죠. 셋째,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잠수함 관련 사고가 많이 났고 비민주주의 국가 특성상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 노벤버급 K8호, 1986년 양키급 K219호, 1989년 4월 K278호의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는 소련 유산인 러시아의 쿠르스크호가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잦은데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는 이런 열악한 환경은 승무원 부족 문제를 가져오겠죠. 핵 방사능 오염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넷째, 대양해군이 되기에는 해외 기지와 동맹 국가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급 문제는 심각하죠. 소련 자체가 기초 생활용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보급품을 해외 기지에 제공하기는 더더욱이 어렵죠. 미국이 2차 대전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원활한 물자 보급이었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다섯째, 도전자 입장에서 비대칭 전략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비대칭 전략이라고 해도 원자력 잠수함과 수천 발이 넘는 미사일을 감당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죠. 결국
냉전 후반 재개된 미국과의 군비 경쟁은 도전자 소련을 자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련의 도전과 현재 중국, 대륙국가 소련의 해양 패권 도전기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과거 소련의 현재 중국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대륙국가 중국의 해군 도전기도 결국은 경제력이 관건이겠네요. 요즘 중국 경제 상황으로 비싼 해군은 큰 부담이겠군요. 둘째, 해외 군사기지와 보급의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까지 보급품을 챙기기 쉽지 않겠군요. 셋째,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도 잠수함과 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전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비대칭 전략은 장기전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전략이지 단기전에서 이기는 전략은 아닙니다. 넷째, 중국도 잠수함 사고가 있고 이에 대해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2013년 10월 핵 잠수함 사고가 있었던 것을 대만 정보기관이 확인했습니다. 2024년 7월에도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디젤 잠수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즉, 정치 체제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해양 패권 도전 실패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공유해보면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